그러니까 사실은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위험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현재는 좋다. 그러니까 미국의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것들이 팍팍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 원동력은 과거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상당 기간 갈 수 있다. 오늘 모신 분은 킹달러의 미래 책 저자시죠.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이죠. 지금 하반기 사실 올 초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 같다. 옐런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말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 이 미국의 지금 분위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업률도 3.6%니까 그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뭐 4%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뭐 이 고용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동안 이제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도 3%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연준의 입장에서는 2%까지 끌어내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한때 작년 9월, 10월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8%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 대부분 다 잡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고용 상황 좋고 임금도 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고 하는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들은 보면 좀 비관적인 조사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데에서 매달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뭐 경기 선행 지수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걸 발표를 하는데 그게 15개월 연속인가 뭐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 그게 그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게 한 10가지의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주당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또 건설 발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15개월 연속 계속 이게 안 좋아졌으니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들을 또 하고 또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보면 뭐 상당히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잘 안 맞아요. 사람의 인식과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거기서도 1년 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인가 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그랬을 때 그 직후에 나왔을 때는요 1년 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35%다 이렇게 거기서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또 보고서는 25%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낮춰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은 별로 믿을 만한 게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다만 현재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뭐 미국에서는 골디락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네. 이런 어떤 그 현재 그 우호적인 경제 환경 예. 이거에 대한 그 표현을 하는데 또 네. 한편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경고의 메시지. 예, 그렇죠. 2021년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터키 이쪽 계열로 나누어지고 또 미국과 유럽, 또 일본, 한국 이런 데들 이게 시장이 분리되고 있는데 통합되어 있을 때 잘 돌아갈 때 시장에 비해서 시장이 분리된다는 얘기는 시장 규모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돼 있습니다. 원가를 높이고 뭐 가격을 높이고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다란 물줄기 중에 하나고 또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연준의 금리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의 요인이 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연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중소지방은행들의 그 파산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게 대부분의 다른 은행들에게도 여파를 미쳐서 대출을 줄인 거죠. 네. 대출을 줄이게 되니까 그만큼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또 그 바이든 정부가 학생 융자금,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 법원에 가가지고 연방 법원에 가가지고 막혀서 이제 학생들이 다시 그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학자금 네. 대출을. 그러니까 그것도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거죠.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받았던 대출금을 졸업해서 딱 갚아야 되니까 그것도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줄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요소들 분명히 그 좋은 거시적 지표들도 있지만 이 경고의 의무를 발휘하는 네. 이러한 쪽에 사이드 쪽에 그 이야기도 있다, 지표들도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위험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활력과 네.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어느 쪽이 더 크냐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현재는 좋다. 지금 사실 그 실리콘밸리 뱅크 네. 파산 사태가 났을 때만 해도 이제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다른 지표들 보면은 그 중위권 아래쪽에 그 미국 소비자들 네. 신용카드 연체율이 뭐 8%뭐 예. 예전 그 뭐죠? 그 2008년 예, 금융위기 때 근처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일단 이 문제는 다 봉합이 된 건가요? 금융과 관련해서? 거의 저는 봉합이 됐다고 보는 게 미국 은행들도 이제 거의 국영화하고 비슷한 상태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은행이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다 그냥 막아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연준이지만 다 막아줄게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의 입장, 그러니까 예금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해졌지만 미국 경제의 활력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그 아주 뭐랄까 다이나믹한 그런 측면이 바로 금융이 그 핵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장사 잘 못하면 망하고 장사 잘하면 돈 잘 버는 거야라고 하는 거 이게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게 바로 미국 경제인데 이제 그게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좀 그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금융이 거의 국영화되다시피 해서. 네. 근데 미국도 거의 그렇게 가버린 거죠. 이번에 이 은행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웬만하면 다 정부가 떠받쳐 줄게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그렇죠. 거고. 이런 현상이 오히려 큰 안쪽에서 아래쪽에 수면 아래에서 큰 그 뭐라 그럴까 종양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경제의 활력이 사라지는 거죠. 미국 경제의 활력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망할 기업들은 망하고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기업은 생겨나는 거고 하는 게 바로 미국 경제의 활력이고 그게 100년도 넘게 세계 최고의 경제를 지탱해 왔던 거죠. 망할 것 같다가도 거기서 인터넷이 생겨나고 뭐 IT 기업이 생겨나고 하는 이런 게 다 그게 미국 경제의 활력이거든요. 어떤 나라도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망할 게 제 시간에 망해 주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는 망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망할 만하면 다 뭐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가계대출 120, GDP의 120%인데 네. 미국 같으면 망했어도 벌써 다 망했을 거예요. 가게들 다 부도나고 네. 예, 다시 새로 청산하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감원에서 야 그거 그러지 마 하면 은행들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민간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면 거의 국영은행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죠. 그냥 부도 나면 부도 나는 거고 뭐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잘 맞추지 못하는 경제 활동들은 다 빨리 도태가 되고 시장 상황, 새로운 시장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장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들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그 활력을 잃게 될 텐데 하지만 그게 한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최소한 20년, 30년 후, 30년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혁신 네. 이번에 사실 올해도 그 상당히 힘든 어떤 경제 상황이 네.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도 그렇게 힘든 네.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챗GPT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요. AI 열풍이 불고 그게 새로운 투자와 네. 성장 동력이 되면서 시장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죠. 예. 그냥 그건 공상과학 소설이나 또는 뭐 학자들의 연구 논문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상품이 돼서 네, 비즈니스가 돼서 나타났어요. 네,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활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것들이 팍팍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 원동력은 과거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없어져요. 중국도 안 없어져요. 일본도 정말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자본이 다 거기 가서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니까 이 기득권의 그 벽을 깨기가 새로운 그 사업자나 어떤 혁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 그 로톡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뭐 타다도 못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별것도 아닌 혁신들인데 네.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만 제외하고. 미국만 제외하고. 근데 한국도 한 번은 깼어요, 그걸. 그리고 그게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거죠, 우리에게. 그게 1998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생 환경 때문에. 예. 그건 정부가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도 사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정부도 IMF라든가 외국 자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동안 쌓여온 부실을 그때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거죠. 네. 지금 미국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장 그 동력과 관련해서 지금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블록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세계 경제의 사이즈를 줄이는 네. 어떤 효율성을 줄이는 악재라고 본다면 네. 반대로 지금 중국이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그 좀 더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이득을 보죠. 상대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데 뭐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건 불가피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산업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공장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또 배터리에다가도 그렇고 엄청난 산업 정책들 보조금들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완전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국적과 관계없이 경쟁이 벌어질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인텔이 어쩌면 삼성전자를 이길지도 모르죠. 보조금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뭐 인텔이나 인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전체 또는 세계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애가 살아남고 제대로 하는 기업은 뭐 도태돼 버리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지금 그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우리부터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은 그런 어떤 법 제도만 살짝 바꾸면은 네. 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나라들이 일자리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돈을 예. 투자하고 네. 모든 게 다 그 미국으로 쏠려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 경제의 활력인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인 거죠. 네. 거기다 투자를 하면 그래도 수익률이 높은 거죠. 네. 참 이런 상황에서 이제 7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연준 이제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2번 인상 혹은 네. 그 이상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이 경기를 볼 거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자꾸 낮아지는 네. 여러 현상들이 보여지고 네. 있으니까 지표가 나오니까. 최근에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들 106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5월 달에 했던가 6월 달에 했던가 그 조사를 했어요. 의견 조사를 했는데 7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냐라고 했더니 거기 과반수가 0.25% 올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 초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가 2%에 거의 근접을 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가 딱히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5.5% 정도 상태로 계속 놔둬야 그래도 차츰해서 이 시중의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다음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논리, 그런 인식 속에서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네. 저도 대체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너무 퍼시스턴트하다. 그러니까 아주 고집스럽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2%로 잘 안 간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언급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 상당 기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번에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늘 중요하잖아요. 네. 별로 변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상이 지배적인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은행 위기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야 이거 은행 위기 때문에 오히려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예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은행 위기도 잠잠해졌고 실업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에 상당히 접근해 있고 그러니까 뭐 크게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런 낙관적인 어떤 경제 분위기 이것은 뭐 이번 FOMC 회의 이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크게 변화될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면 뭐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글쎄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요즘 그 나오는 뉴스가 그 푸틴 이쪽에서 그 곡물 협정 뭐 거부하면서 공격하고 네. 이러면서 이 곡물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인플레이션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예, 시카고 곡물 시장 값을 보면 한 10% 오른 것 같아요. 밀값이요. 네. 예, 한 10% 올랐지. 또 뭐 옥수수 값도 그렇고 이게 당장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쨌든 그렇더라도 계속 밀 수출 뭐 이런 걸 그대로 계속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그게 현재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싣고 배로 흑해를 통과를 하려면 그 러시아의 공격이 직접적인 공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졌대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곡물을 싣고 가는 배가 그 선박이 보험을 들지 않고 간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무조건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보험료 때문에라도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이쪽 바깥으로 그 육로로 수송하는 것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예, 하기는 하지만 마땅치가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이 줄어들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으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 나라들은 또 보면 요즘에 그 고온 때문에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작황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제 곡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경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뭐 긴장을 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건 너무 좀 미국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네, 이렇게 정리를 미국은 그렇다는 것이죠. 네.